AI 기술이 만드는 세상 변화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함께 해야 되는 이것도 AI 리터러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AI를 쓸 줄 안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은 그 데스크탑에 하거나 앱만 설치를 하더라도 다 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저는 다 씁니다. 챗도 쓰고 제미니도 쓰고 딥시도 쓰는데 며칠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전에 김남주 시인이 그 감옥에 투옥돼 있을 때 브레이트의 시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거기서 힘드시니까 해외 중요한 명시 이런 걸 번역을 해가지고 책을 내신 게 있습니다. 1988년에. 근데 거기에 브레이트가 쓴 시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번역을 해서 실어놓은 시가 있는데 그 시가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그 시를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를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브레이트가 이거를 몇 년에 썼냐. 그리고 이제 원어를 보고 싶어서 했더니 챗 GPT가 브레이트의 시는 맞는데 몇 년에 썼는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재민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재민이가 브레이트는 그런 시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챗 GPT한테 재민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재민이 말도 맞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현재로는 그 시를 브레이트가 썼는지 안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서 제가 다시 챗 GPT가 한 얘기를 재민이한테 물어봤습니다. GPT 이렇게 얘기하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재민이는 지조 있게 말했습니다. 그건 브레이트 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 퍼플렉시티라고 하는 AI 검색 툴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딥시하고 무려 5개를 써가지고 2시간에 걸쳐가지고 사건의 전모를 파악을 했거든요. 예. 물론 첫 번째, 브레이트 전집에 그 시는 없습니다. 재민이가 제일 정확했어요. 근데 두 번째, 재민이가 몰랐던 게 그러니까 누군가가 브레이트의 시라고 해서 이거를 브레이트 저작선에는 없는데 실어가지고 돌린 책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트 저작선에 집어넣을 만큼 확인은 안 된 작품이어서 아마 이런 경우에는 공식 출판하지 않고 소품 정도로 처리됐던 시였을 수는 있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공식적으로 브레이트 선집에는 그렇게 읽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이 단순한 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제가 5개 프로그램을 2시간 동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챗이나 재민이나 여러분이 어떤 프로그램을 쓴다고 해가지고 쓸 줄 아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짓말 엄청 합니다. AI들은. 챗 GPT-1이 나왔을 때요, 제가 챗 GPT-1한테 소복갱이 어떤 사람인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얘가 뭉청스럽게 거짓말을 하는데 제가 한 400년 전에 태어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50몇 살이 되어가지고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거짓말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또 조선시대 때 소복갱이라는 사람이 살았다는 거를. 그러니까 챗이든 재민이든 기본적으로 AI는 추론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추론을 하여서 어떤 답변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 자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충분하면 충분한 대로 얘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이 모델의 속성입니다. 내가 뭘 물어봤는데 요즘은 많이 발전을 시켜가지고 제가 모르는데요? 라는 대답도 곧잘 합니다, 얘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최신의 데이터 들에 관해서는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어권 국가에서는 그나마 오류의 정도가 적은데요. 유럽권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이런 이제 얘가 처음에 오리인이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영어 데이터를 대대 집어넣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영어를 쓰지 않는 다른 언어권의 데이터들을 여러분이 찾거나 확인할 때는 기본적으로 얘가 오류 가능성이 상당하다라고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AI 리터러시를 같이 발전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그 공부를 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고요. 기후재난 문제 함께 대처를 해야 되는데 기후재난 대처에서 정부가 해줄 게 있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저는 기후재난 대비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절실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재난 대응 마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는 여러분이나 저나요, 폭염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폭우가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교육받고 트레이닝하고 누군가를 구해야 됩니다.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우리 동네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곧 저 다리가 잠길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뭐부터 하셔야 되겠습니까? 응? 신고! 예, 저게 정답입니다. 일단 튀어야 됩니다. 나를 구제를 하는 게 먼저입니다. 나를 먼저 구제한 다음에 신고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나의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웃의 안전을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가능한 한 높은 지역으로 지대 높은 지역이나 이런 쪽에 올라가가지고 그 다음에는 신고를 하지만 아시겠지만 요즘은 폭우가 내리는 속도, 폭염이 올라가는 속도가 삐뽀 오기 전에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재난 대응 네트워크와 재난 교육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어디서나 기후재난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피해자 돌봄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사회로 복원을 할 수, 일단 폭우가 내렸다고 생각해보죠. 일단 집부터 없어요. 그럼 임시거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게 임시거처 하면은 왜 방학 되면 학교 이런 데다가 깔아주는 거고, 이런 방법이 아니고 우리 동네에서 공공으로 임시거처를, 만약에 문제가 재난이 온다면 임시거처를 어디에 만들 수 있는가, 그 임시거처를 어떻게 우리가 돌보고 같이 케어할 것인가, 여기에 공공이 나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고, 탄소 중립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국가 정부만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에너지 전환, 산업 전환, 그린 리모델링, 그린 교통, 탈탄소 먹거리, 제로 웨이스트까지 총 6개 분야에서 NDC를 충족을 하기 위해서는 다행동 프로그램들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돈 대주는 거예요. 돈하고 기술도 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모든 곳에서 함께 에너지를 생산하고 전환해 나가는 문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거는 왜 우리가 시민사회에서 함께 얘기할 수밖에 없냐면은 의정부형 그린교통, 의정부형 그린주택, 의정부형 에너지 전환, 이라고 하는 게 고향형 또는 평택형하고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 총인구 감소하고 초고령 사회에 적응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총인구 감소,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여러분들은 아주 비관적 전망을 가진 분들이죠. 안 늘어날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총인구가 감소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총인구는 줄어드는데 경제활동을 해야 되죠. 그러면 결국은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계속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현재 사회 변화나 기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평생교육 시스템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예전에는 인생 2모작 이랬는데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인생 5모작, 인생 7모작 이러고 살 수밖에 없어요. 싫죠. 나도 싫어요. 어쨌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서 의료, 요양, 돌봄 시스템 갖춰야 되겠죠. 그죠? 우리 모두 함께 늙어가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공, 의료랑 요양이랑 돌봄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을 역시 우리 동네 맞춤형으로 같이 만들어야 되고요. 이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의료하면 병원 집어넣고 요양하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은 없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초고령 사회를 하기 위해서는요, 도로부터 시작해서 주거까지 완전히 바꿔야 되는 겁니다. 고령자 넘어 도령자가 지나다니다가 자빠지지 않도록 해가지고 보도블록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제 초고령 사회에서는 길거리에도 바가 필요해요. 왜? 나 자빠지니까 짚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 시스템 바꿔야 되는 거고요. 저상버스, 모든 버스는 저상버스여야 됩니다. 왜? 내가 지금 무릎이 아파 죽겠는데 이거 어떻게 올라갑니까? 다. 그러니까
교통 시스템, 그 다음에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령, 요즘 이제 모델, 하우징 페어나 이런 데 나가면 많이 나오는데요. 고령 친화주택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문턱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어디 주의해야 되죠? 주방하고 욕실. 그러니까 이런 말하자면 하우징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도로나 교통 시스템이나 아니면 대중교통 시스템부터 시작을 해서 고령자가 살아갈 수 있는 사회로의 선제적인 대응을 빨리 해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고요. 이런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동, 청년, 청소년은 사회적 소수자예요. 그렇겠죠? 동네에 돌아다니면 10명 중에 5명은 머리가 하얄 거 아니에요. 그럼 뚜벅뚜벅 까만머리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회를 우리가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였을 때 사회적 소수자들인 아동, 청년, 청소년에 대한 특별한 배려의 방식이 뭐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다수자가 되어가는 고령자 또는 예비 고령자들께서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고 당사자들한테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 모두 시민사회에서 같이 논의하고 만들어가야 되는 영역이라고 제안을 드리면서 시간을 훨씬 넘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